너 말 잘했다. 내가 내 딸에게 쓴 돈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며느리인 네가 왜 따지고 드는 거냐? 제가 꼭 따지려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도 똑같은 지원받는 자식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나 네 남편 공부시키는 데에만 해도 수억 들었다. 거기에 취업하고 난 후에는 웬 주식하다가 빚졌다고 갚아달라 그러지를 않나? 아버지, 그만하세요. 닥치지 못해? 그게 끝인 줄 아냐? 너희 둘 결혼할 때 나 이미 신혼집 구하라고 돈 줬다. 그걸로 코인인가 뭔가 한다고 싹 날려먹어서 맨손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그게 정말이야? 뭘 물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부터 체면 깎아먹기 싫대서 놔뒀는데 이제는 네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서 부모가 차별을 해니 뭐니 말하는 게 말이 돼? 그거야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보태달라고 한 금액만큼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합해봐야 얼마나 되냐고요. 수희는 지금까지 저 모르게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걔가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봐요. 아버님, 그럼 저희 리안이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올 테니 유학비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애 아빠가 자신 있다고 저 설득해서 다시 주식이며 코인이며 시작해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네 딸 유학비 받아서 그거 갚겠다는 소리냐? 그래야죠. 안 그러면 당장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한가롭게 유학이나 보낼 때 아니에요. 듣자 하니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애 유학비 보태주는 것 가지고 니들 빚을 갚아? 하이고야. 그럼 당장 먹고 죽을래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 씨는 아들 내외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들 입속부터 먼저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단 한 푼도 쉽게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70을 바라보고 있는 이덕수 씨는 오랜 시간 금융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매일 같이 공부를 시키셨던 엄한 부모님 아래에서 학업에만 매진했던 결과였습니다. 젊은 나를 그리 공부만 하고 한 번 다른 곳에 눈을 돌려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 내심 억울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처음에는 저축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알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투자 정보들을 나름대로 잘 활용해 왔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씨가 그리 돈을 벌고 불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손숙자 씨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뒤이어 낳은 딸을 온전히 육아하면서 완벽하리만치 내조를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이 씨 역시 그런 아내 손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마다 좋은 옷 한 벌은 꼭 사주겠다 다짐하며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 수희가 그러대요. 미국에 가보고 싶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뭐,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그러겠죠? 내 한번 알아보지. 공부 욕심 있는 애니 아예 유학을 보내는 것도 좋겠구먼. 이 씨 부부의 둘째인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특한 편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글도 떼지 못해 어물쩍거렸던 아들과는 다르게 저 스스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 성적도 줄곧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벌써부터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이라는 건 당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씨 부부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희야, 너 정말 엄마 아빠 없이 외국 가서 혼자 살 수 있겠어? 당연히 보고 싶겠지. 자주 오면 되잖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 혼자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난 괜찮아. 그럼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제법 당돌한 딸 수희 씨의 태도를 본 이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딸은 뛸 듯이 기뻐했고 탑승구로 들어가는 어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이 씨 부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아이이니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였습니다. 서로 의지도 할 수 있게 함께 보낼 요량이었지만 아들은 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낯선 타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꼭 외국 나가 공부할 필요는 없지. 한국에서도 잘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씨는 철없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들을 보며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씨 부부의 걱정과 염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 멋대로 살기 바빴습니다. 자신이 학교 시험에서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 남은 아들의 육아와 교육을 도맡아 하던 아내 손 씨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이 씨가 나름대로 자신에게 자식 교육을 일임했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어느 순간은 완전히 물들어 버리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더는 아들의 친구들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아내 손 씨는 그제야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성우는 이제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이제는 내 말은 들으려는 척도 안 하네요. 알겠어. 내 단단히 혼쭐 내놓을 테니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이 씨는 속상해하는 손 씨를 안방에 들여보내놓고 늦은 밤까지 TV를 켜두고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이 씨가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들 성호 씨는 집에 귀가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가 더 이상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 시간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저 친구들이랑 독서실이요. 직장인과 학생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달랐던 이 씨를 오랜만에 맞닥뜨린 아들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큰 자식이라도 어떤 부분에선 엄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성적 보니 말이 아니던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맞냐? 그럼 독서실에서 뭘 하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집에서 공부해라. 과외 선생들 붙여줄 테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 엄마 단속해서 너 성적 안 오르거든 용돈도 주지 말고 일찌감치 밖에서 일이나 시키겠다고 말해뒀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 생각 잘해서 행동해. 이 씨는 아들을 협박하듯이 타이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들은 화가 났는지 제 방 문을 쾅하고 닫았지만 이 씨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돈이 끊길 수는 없으니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들어와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경제 관련 공부를 하던 이 씨의 서재에서 함께 학교 공부를 하며 수능을 준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씨라고 아들이 이런 생활이 왜 답답하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호 씨는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까지 성공하였죠. 이 씨는 이만하면 아들도 제법 잘 키워놓았다고 여겼고 적당한 때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흠이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자신도 모든 걸 갖추고 살림을 차렸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면 이 씨 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이라 아들에게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이 씨의 마음을 대번에 녹이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둘째 딸인 수희 씨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내 엄마 허리 안 좋으니 너무 그리 매달리지 마라. 그럼 아빠가 안아줘. 우리 엄마 아빠 잘 지내셨나 봐. 얼굴이 좋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딸을 공항으로 데리러 간 이 씨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딸은 먼 타국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시간을 맞춰 전화하였고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씨 부부와 꼭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 씨는 아닌 척했지만 딸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무겁지? 이리 줘. 아빠가 들어주마. 우리 점심 먹고 들어갈까? 기내식이 입에 안 맞아서 물만 마셨더니 배고파. 뭐가 먹고 싶냐? 말만 해라. 아이고, 내 아빠가 넣으니까 어지간히 좋으신가 보다. 딸은 이 씨 부부의 중간에서 두 사람에게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유학을 보내놓으면 딸과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제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한껏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그런 딸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정해지면 그게 몇 달이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딸 수희 씨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에 취업까지 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 한 5년 있다가 한국 들어오려고. 그렇게 오래 안 오는 게야? 아내 손 씨는 딸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딸 수희 씨는 그걸 보고 한참을 웃다가 눈물까지 닦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예 한국 들어와 살겠다고. 엄마 아빠 곁에서 살아보려고 해. 너 거기서 일한 게 있는데 금방 들어와 살면 아깝지 않겠냐? 한국에서도 일할 자리는 많지. 나도 엄마 아빠랑 더 시간 못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 이 씨는 주름진 손으로 딸 수희 씨의 손을 잡고 토닥였습니다. 유학을 보내준 것일 뿐 정작 부모로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 부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딸 수희 씨는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작년 설에 들어오고 처음이니까 한 1년 반 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육아하느라 아주 정신없죠.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와 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못 본 사이에 부쩍 커버린 제 조카를 번쩍 안아들고 한참 동안이나 예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 씨 가족들은 딸이 먹고 싶다던 아귀찜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딸이 조카를 안고 있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것을 본 이 씨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돈 버느라 바쁜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가 독방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렸을 때부터 외국 나가서 살면 좋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좋았어요. 지금 돌아가라 그래도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한국보단 낫겠죠. 왜요? 리안이 보내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딸의 물음에 며느리는 그저 웃으면서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는 아직 7살이고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 이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희 리안이도 나가면 아가씨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해본 말이에요. 여유만 있으면 보내세요. 저희 집에서 시터 붙여서 같이 살면 되니까. 아직은 그럴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제가 따라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이 씨는 며느리가 한 말이 영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딸 수희 씨가 유학을 갔고 그리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욕심이 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후로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만큼이나 아끼는 것이 손녀인데 아들 내외의 생각이 자신과 같다면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일 것 같았습니다. 수희야, 자냐? 아직요.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런지 낮에는 막 피곤하고 밤인데 쌩쌩해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말이다. 뭔데요? 너 정말 유학 가고 난 후에 힘들거나 서러운 거 없었냐? 아유,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건 큰 세상 나오니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겨내야죠. 그래, 너만 괜찮으면 리안이도 유학을 보내고 싶기는 한데 너무 어리지 않냐? 그건 그렇죠. 근데 돌봐주는 시터도 붙이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너는 불편하지 않겠어? 있기야 하겠죠? 근데 저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냐? 그럼 고민 좀 해봐야 하겠구나. 그러세요. 저도 리안이 예뻐라 하고
어릴 때 올수록 적응하기 편한 건 맞으니까요. 이 씨는 딸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어찌 대학이야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고는 해도 평범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는 아들 내외가 손녀의 유학 비용을 충당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모든 걸 내주어야 할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살 집도 있고 연금도 충분히 나올 테니 남은 재산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아들 내외가 비교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그래줄 의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씨는 어린 손녀의 유학을 결정하였습니다. 며느리도 빈말은 아니었는지 모든 비용을 힘닿는 데까지 이 씨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희는 리안이 데려다주고 환경도 체크해보고 며칠 머무르면서 여행도 좀 하고 오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서 잘 확인해보고 시름 놓고 와야지. 보름 정도 다녀올 거예요. 다녀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래라. 몸 조심하고 리안이 적응할 수 있게 너희들이 행동 잘해야 해. 아들 내외는 어린 딸을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미국에 가서 며칠을 함께 지내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딸 수희 씨를 보낼 때가 생각나 아들 내외의 여행 경비까지 얼마 쥐어주었습니다. 부디 어린 손녀가 잘 적응해 자신의 딸만큼만 잘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수희야, 내 오빠네 도착했냐? 아직이요? 비행기가 좀 연착된다네요. 제가 공항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진 마세요. 내가 고생이구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괜찮겠어? 저야 요즘 일로 바쁜데요. 낮에는 하루 종일 나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딸은 귀찮을 법도 하건만 조카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있는 만큼 조카 역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내외가 보름 정도는 신세를 지는 게 불편한 건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큰 소리치는 딸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아들 내외는 매우 만족스럽게 여행을 즐기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이 궁금했던 이 씨 부부는 귀국한 아들 내외를 불러 얼른 말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리안이는 생각보다 잘 지내요.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긴 해도 이제 배워가겠죠. 그런데 아가씨 집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냐? 우리도 아직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 전세 렌트라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던데. 지 벌이가 있으니 그 정도는 살아도 되겠지. 이제 리안이도 가 있는데 잘 된 일이구나. 이 씨는 딸도 손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한국에서 자식 교육에 돈이 들어갈 일도 없으니 형편이 좀 피겠구나 싶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내내 걱정이 되어 입맛이 없었던 이 씨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가씨 사는 집 돈 보태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리안이 가 있으니 좀 줘야겠지. 저는 또 아가씨가 얼마 버는지 몰라서 아버님이 다 내주시고 계시는 줄 알았네요. 며느리는 대뜸 딸 수희 씨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정경이 좋고 가전이나 가구까지 다 있어서 편하더라는 감상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이 씨 부부야 딸의 집에 가본 게 벌써 몇 년이 된 이야기라 새 집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냥 맞장구만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이 그리 성공했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기는 했던 이 씨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 부부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이른 시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창 예뻐하던 손녀가 사라지니 일상에 기쁨이 없는 느낌이었지만 이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이 있어야 할 테니 투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녀 리안이가 미국으로 가서 딸과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 내외는 다시 이 씨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처럼 무게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올 것이지.
아버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긴 게냐? 이러니까 불안하다. 얼른 말해봐. 우리한테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이 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보챘습니다. 아내 손 씨는 혹시 손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부쩍 안절부절 못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바닥에 다소곳이 앉아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 뭔데 그래? 노인네들 숨 넘어가는 거 기다리냐? 별일은 아니고요. 이번에 아가씨 사는 거 봤는데 저희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지원이야 이미 리안이 유학 보내는 걸로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또 해달라는 게야. 저희도 좋은 집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매매할 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필요한 돈이 얼마야? 이 씨가 대뜸 금액을 묻자 아들 내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 작게 속닥거리더니 부쩍 환해진 얼굴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출 안 받고 사려면 3억 정도. 비싼 곳은 아니에요. 니들이 모은 돈이 얼마가 있길래 3억이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야. 저희 집 보증금 빼면 1억 정도 있어요. 이 씨는 제법 당당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섰고 결혼 생활도 10년 정도는 했으면서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1억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씨는 당장의 옛날 얘기까지 끌어와 혼을 내고 싶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참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냐? 나도 목돈이 있어야 리안이 매달 보내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아가씨 그렇게 성공한 것도 어머님, 아버님 덕이잖아요. 그의 반의 이인은 내 남편이 뭐? 또 알아요? 제 남편도 아가씨랑 비슷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지금쯤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놔둘더니 그나마 우리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다. 대학 가서도 성적이 안 좋았던 걸 누굴 탓해? 이 씨 부부는 며느리의 논리가 황당해서 화를 낼 기력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유학을 보내주겠다 제안한 적도 있었고 그것도 싫다고 해서 과외까지 붙여주면서 갖은 지원을 해주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아요? 그러게 해준다고 할 때 하지 그랬냐? 솔직히 저한테 들어간 돈은 수희한테 들어간 돈에 비교도 못할 정도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식들 차별해서 키웠다고 원망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아들 성호 씨까지 합세에 싫은 소리를 해대자 이 씨의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며 꿈을 펼쳐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들은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었어도 딸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저 남들 앞에서 주름 잡고 다니기에 바빴던 아들이 딸과 함께 미국에 갔다면 이 씨는 안 봐도 뻔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수희만 끼고 도시는 통에 제가 집사람 앞에서 면이 안 섰어요. 내가 차릴 면이 어디에 있다고 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렇잖아요. 꼭 수희 한국 들어오는 날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하고. 그때 아니면 가족들 다 얼굴 볼 날이 얼마나 있어? 그래, 성호야. 우리 너한테는 수희한테 못 쏟았던 애정이나 정성도 많이 들였다. 아내 손 씨는 꽤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은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뭐 그리 사사롭게 따져 묻는 것인지 이 상황 자체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야. 그동안 아가씨 학비만 계산해봐도 몇 억은 될 텐데 저희 집 사는 거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도 리안이 나가 있는 동안 바짝 돈 모아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씨는 이 말을 짚고 열을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유학을 간 동안 들어간 돈을 세어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활비의 여윳돈을 조금 더 얹어서 주었을 뿐 남들 유학을 보냈을 때 등골이 휘어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잘난 딸 덕분에 이 씨 부부의 부담도 한결 덜어졌던 것이었는데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릿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테니 돌아가 있어라. 정말요?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호야, 내 아버지 화 돋우지 말고 오늘은 이만 가라. 알겠어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올 테니까 그때 결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들 내외는 이 씨가 마음을 결정할 기간까지 멋대로 정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이 괘씸하기 그지없어 혼자 막 성질을 냈습니다. 뭘 그렇게 성을 내요? 내키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그럼 화가 안 나? 수희는 우리가 학생 때 좀 지원해 줄 뿐 본인이 장학금 받아서 부담 덜어준 애인데. 아유, 수희 사는 집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박탈감 느꼈나 봅니다. 아, 지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이 씨 부부는 대화를 나눌수록 속이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그 액수를 세어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 해주었던 과외만 해도 3과목은 됐습니다. 대학에 간 후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 장학금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서 4년 내내 오롯이 모든 학비를 이 씨 부부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매달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줘가며 졸업할 때까지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사고를 쳐서 돈을 날렸던 것까지 떠올리니 이 씨는 아들이 더욱 괘씸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사고를 쳐서 이 씨가 지원해준 돈을 모두 날렸다는 건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 같다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못 해줘. 이 생각은 안 바뀌어. 그럼 금액을 좀 줄여서 도와준다고 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미쳤어. 이 돈을 들고 있어야 어디 투자를 해서 리안이 학비라도 뽑아내지. 아내 손 씨는 그래도 아들 내외가 저렇게 사정을 하고 나오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내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자신이 언제까지 손녀의 학비를 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역시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리 말하고 금요일이 되어 아들 내외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하다가 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든 사실을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의 생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들 내외는 사뭇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본가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괜히 화목한 척밥도 먹고 큰 소리를 내기는 싫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앉아라. 내 너희들이 요구한 것 생각해 봤고 결론 내렸다. 저희 배고픈데 저녁이라도 먹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들 내외는 싱글벙글 웃으며 속 좋은 소리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은 이 씨는 자신이 생각한 내용들을 아들 내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내가 수희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를 생각하든 그것보다는 낮을 게야. 아버지도 참 거기 학비 장난이 아니더구먼요. 수희가 너인 줄 아냐? 다니는 동안 장학금 한 번 안 빠지고 꼬박꼬박 타서 썼다. 그래도요. 기숙사며 용돈이며 다 챙겨주신 거 뻔히 아는데. 그럼 너는 안 받아갔냐? 4년 내내 학비 대줘. 유급까지 했어서 1년 더 낸 것까지 합치면 그게 다 얼마야? 그 얘기는 왜 꺼내세요? 집사람도 있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을. 내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을 말해준 거야. 이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그래도 제처 앞이라고 수치심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소심하게 반항해 보았지만 이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그건 다 예전 이야기고 저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해주신 게 없잖아요. 너희들은 꼭 내가 부모라고 뭔가 맡겨놓은 듯이 기가 막히게 구는구나.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가씨 일정 맞추는 거 하며 사사로운 행사 챙기는 거 하며 귀찮은 일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아껴주시는 건 아가씨니까 저는 억울하죠. 너는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냐? 뭘요? 내가 너희들 딸 매달마다 학비며 보모비며 다 대주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해준 게 없다는 거야? 그리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이미 이 씨가 손녀의 유학비를 대주고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아들 성호 씨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씨가 그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유학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가 자식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도 같고 혼자서 육아며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지칠 것 같아서 그리 도움을 준 것인데 더 많은 것을 바라니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없으니 며느리 역시 일자리를 알아보면 두 사람 살림에서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가 불렀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집을 살 때 필요한 금액까지 자신이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수희보다 더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아버님. 유학 보내면 1년에 1억 이상은 든다는데 아가씨는 중학생 되면서 바로 나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무래도 그렇죠. 10년이라고 생각해도 아가씨에게 10억은 쓰셨을 텐데 저희 남편이 그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씨는 무얼 그리 세세하게 알고 있다고 가족들이 커온 환경까지 운운하며 따지는 며느리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만행을 숨겨주고 있기는 어렵겠다는 판단까지 서고 말았습니다. 너 말 잘했다. 내가 우리 딸에게 쓴 돈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따지고 드는 거냐? 제가 꼭 따지려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도 똑같은 지원받는 자식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나 네 남편 공부시키는 데에만 해도 수억 들었다. 거기에 취업하고 난 후에는 웬 주식하다가 빚졌다고 갚아달라 그러지를 않나? 아버지, 그 얘기를 왜 해요? 그게 끝이냐? 너희 둘 결혼할 때 나 이미 신혼집 구하라고 돈 줬다. 그걸로 코인인가 뭔가 한다고 싹 날려먹어서 맨손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이 씨가 호통을 치자 아들도 벌떡 일어나 말을 끊으려다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해줬던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제 동생보다 지원을 덜 받은 것 같다며 따지고 드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이 씨였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이야? 뭘 물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부터 체면 깎아먹기 싫대서 놔뒀는데 이제는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서 부모가 차별을 해니 뭐니 말하는 게 말이 돼? 며느리는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안이 벙벙해서 제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묻어놓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니, 여보, 주식 이야기는 또 뭐예요? 내 당신한테는 말도 안 꺼냈어. 저놈이 나한테만 와서 싹싹 비는데 남자가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 갚아주고 말았지. 성호, 너 그걸 나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매번 돈 다 갔냐? 아니요, 제가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아들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물론 자신이 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려 맨손으로 결혼한 아들도 잘못이었지. 어차피 똑같은 처지인데 그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린 며느리도 잘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수희보다 나한테 얻어간 게 없다고 생각하냐? 그거에 얼마나 된다고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합해봐야 얼마나 돼요? 이 씨는 순간적으로 확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읊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요구한 3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을 만한 상황이라 우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씨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싫어져 아들 내외를 보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내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못 주니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그런데 얘가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당장 집에 가라.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그동안 저보다 수희 훨씬 예뻐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해줬어. 수희는 1년에 자주 들어와 봐야 한두 번이고 길어야 열을 보는 건데 너랑 똑같이 대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니까 걔가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봐요. 아내 손 씨는 더 이상 대꾸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포기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럴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던 며느리까지 나서서 이 씨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리안이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올 테니 유학비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애 아빠가 자신 있다고 저 설득해서 다시 주식이며 코인이며 시작해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리안이 유학비 받아서 그거 갚겠다는 소리냐? 그래야죠. 안 그러면 당장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한가롭게 유학이나 보낼 때 아니에요. 이씨 부부는 아들이 다시 한번 사고를 쳤다는 것을 듣고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딸 유학 비용을 자신에게 달라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직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라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애 유학비 보태주는 것 가지고 니들 빚을 갚아? 그럼 당장 먹고 죽을래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며느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부부 입장에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며느리가 자신들의 아들을 만나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10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되어서 자식 유학비를 대주고 있는 시댁에 그 돈을 달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돈 못 준다. 리안이 유학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고 니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빚 갚아라. 아버님, 저 진짜 죽겠어요. 너는 정 자신 없으면 이혼해. 저 놈한테는 내 돈 이렇게 계속 들이부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럼 저는 가정도 잃고 딸도 못 보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 내 남편 그러고 있을 때 좀 말리지. 자식 미래까지 망칠 셈이야. 이 씨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족함 많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도 이해했지만 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도 조금 더 독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내 앞으로 리안이 성인 될 때까지는 모든 재산 다 털어서라도 지원해 줄 거다. 니들은 그 빚이 얼마든 니들이 벌어서 갚아라. 내 도움 바랄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만했으면 됐다. 집 보증금은 이렇겠다 그랬으니 그거 내놓고 작은 월세라도 들어가 살아라. 세학이 너도 이제 일 시작해서 부지런히 갚으면 10년도 안 걸릴 거다. 아버지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어.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집안을 둘러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그렇게 책임감도 없이 빚을 진 아들이나 그런 아들을 믿다가 투자를 실패하자 손녀의 유학비를 자신에게 내놓으라는 며느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아들 내외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리안이 유학비 보내는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부는 수희한테 가고 일부는 유학원으로 가고 있지. 애들이 그거 빼돌리지 못하게 단단히 잘 말해둬요. 아까 보니 둘 다 눈이 반쯤 돌아 있습디다. 빼가려야 빼갈 수도 없어. 수희가 그거 제 오빠한테 줄 일도 없고. 이 씨는 그리 말했지만 불안해져 딸과 유학원에 각각 전화를 해서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제발 좀 살려달라며 자주 이 씨 부부를 찾아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씨 부부는 마음을 굳혔으니 자신들이 살 길은 빨리 일을 해서 빚을 갚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고 며느리는 사무직으로 일을 구했는지 바빠 보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남은 돈은 아들 내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손녀에게 다 물려주거나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쓰고 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엄마가 해주신 집에서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살면서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모르셨구나. 유리, 제가 작년부터 지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형님, 그건 저희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깐이에요. 내가 그걸로 태클 거는 건 아니고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데 유리가 시비를 거니까 하는 말이야. 니들 내 앞에서 이리 다투고 헐뜯는 이유가 내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지. 오빠, 좀 솔직해져. 내 얘기까지 까발린 거면 엄마 재산 오빠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 아니야? 그래요, 형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 그런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엄마, 보셨죠? 유리랑 매제가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빠,
엄마가 본인 인생 찾아가겠다는 거 제일 조롱했던 게 너면서 갑자기 착한 척이야. 너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라. 아가씨, 정말 말이 심하시네요. 새언니도 그래요. 지금 사는 집에 새언니 아빠 살게 하고 저희 엄마한테 새 집 사내라는 거잖아요. 그만들 해라. 내 확실하게 말하마.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엄마, 내가 한 말 그냥 흘려듣지 말아라. 누구든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얻어가려고 한다고 느끼면 나는 니들한테 증여해준 돈 그대로 소송해서 받아올 생각이다. 장 씨는 자신의 재산을 두고 멋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준다고 한 적도 없었던 재산을 가지고 싸워대는 꼴을 보니 그동안 자신의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회의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덕희 씨는 젊었을 적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집에서 부모님은 장 씨가 꼭 대학에 가야 한다며 없는 주머니를 털어 학비를 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장 씨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일념이 있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속 계산에 능했던 장 씨는 경영학과를 들어갔고 그 길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하루라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돈을 벌어 자신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장 씨는 취업 후 매우 바쁘게 지냈으나 누군가를 만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만해지니 자신에게 구애하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와 살림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이에 이때 결혼하는 것도 늦은 것이기는 하다만. 그래, 우리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해도 말릴 생각 없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너처럼 꿈 많은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에만 들어앉게 된다. 잘 생각해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결혼해도 쭉 일 다닐 거고 두 분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이미 최서방이랑과도 약속했어요. 저 계속 일 다니게 해주기로. 장 씨는 자신에게 혼인하자며 매달려오는 최 씨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자신의 힘으로 부양하고 싶기도 했고 어렵게 가진 직업을 금방 그만둘 생각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 씨가 아무리 호언장담하였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 남편 최 씨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애들도 좀 보고 집안일도 좀 같이 해줘요. 내가 돈을 못 벌어와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해. 당신 목까지 나한테 바라지 마. 이게 왜 내 일이에요? 같이 사는 집이고 우리 애들인데.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나 정도면 떠받들고 살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래. 다른 집 얘기 들어봐라. 나 같은 남편이 또 어디 있냐? 장 씨의 남편은 아이들은 눈으로만 돌봐주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 오면 물 한 잔도 자신의 손으로 떠마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 일이 있으니 아이들의 육아를 제대로 할 사람이 없으니 점점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고민의 기로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은행원으로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장 씨는 왜 자신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리 말했던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회사도 그만둬 버렸고 아이들 역시 장 씨가 옆에 붙어서 자신들을 돌봐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자신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할 수밖에 없는 희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은행원으로 일하며 일찍이 경제관념이 뛰어났던 장 씨 덕분에
많지 않은 남편 최 씨의 월급을 가지고도 내 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일찍부터 개를 들어 한 번씩 목돈을 타기도 하고 괜찮은 아파트를 사서 시세가 오르면 다시 이사를 하는 식으로 가족들 공동의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살림을 보고 안심한 것인지 가족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사라져갔습니다. 늘 밖에서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대단히 이룬 사람인 것처럼 매일 같이 술을 사주고 다니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족들의 평화와 행복은 둘째치고 남편 최 씨의 행동 때문에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안방 남편은 거실을 쓰며 각방 생활을 한 지도 꽤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도 없는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장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뭡니까? 이혼 서류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사니까 도장 찍어요.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우리 결혼해서 산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요구하는 거니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겁니다. 장 씨가 그리 당당한 것을 보고 남편은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최 씨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수준의 많은 재산을 반절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정 역시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부모 사이가 파탄 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따라간다는 자식은 없이 둘 모두 성인이 된 나이에 장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 식구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에 상응하는 돈을 쥐어주고 내보낸 후 남편 최 씨가 없어졌을 뿐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부터 뭐 하면서 먹고 사시려고요? 글쎄다. 이제 주식 공부라도 해볼까 싶다. 참, 엄마 왕년에 똑똑하셨던 건 알겠는데요. 주식 그거 위험한 거예요. 맞아. 소소하게 일거리 찾아서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내 꿈인데 왜 니들이 반대하고 나서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찾아보련다. 자식들은 그런 장 씨를 응원해 주기는커녕 불안하다는 눈빛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 스스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자식들은 어쩐지 못 믿어온 눈치였습니다. 이미 은행을 그만둔 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주식을 한다고 해도 수입을 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공부를 하면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장 씨는 이혼 후 처음으로 갯돈을 탈 차례가 되었을 때 받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해 볼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공부를 할 만한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 지역 모임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오늘 주식 스터디 모임 처음 하기로 한 날이라서 다녀왔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왔다고 안 싫어해요?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더라. 젊은 사람들만 모임할 수 있는 줄 아냐? 아니,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니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원래 큰 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벌어봤고 돈 굴리는 법도 아는 거다. 장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의 아들에게 톡 쏘아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공부만 하고 있는 자신이 대단히 큰 돈이라도 날린 사람인 것처럼 우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장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그리 못 믿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더욱 성공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환아, 이거 좀 도와줘봐라.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야 주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도 참, 무슨 컴퓨터도 잘 못 만지는 분이 주식을 한다고 그러세요. 잔말 말고 좀 도와줘. 저 지금 바빠요. 오늘 과제 제출하는 날이라서 제가 컴퓨터 좀 써야 해요. 아들 명환 씨는 졸업 학기를 보내며 부쩍 바쁘게 보내고 있었던 시기이기는 했습니다. 장 씨는 하는 수 없이 방에 틀어박혀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리야, 너 지금 노트북 안 쓰면 그것 좀 빌려줘라. 왜? 뭐 하게? 나도 주식 시작하려면 컴퓨터가 좀 필요해서 그래. 나 곧 공부하려면 노트북 필요해. 거실 컴퓨터 쓰면 되잖아.
내 오빠가 과제한다고 오늘 내내 쓴다지 않아? 아무튼 내 건 안 돼. 오빠한테 비키라 그러지 왜 괜히 나한테 그래. 장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주식을 시작해 보겠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도전인 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장 씨는 당장 집 앞 하이마트에 가서 직원이 추천해주는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해 왔습니다. 장 씨가 집에 들어오니 아들과 딸은 과제나 공부를 한다더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니들이 나는 컴퓨터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대 샀다. 이건 내 거니 니들도 건드리지 마라. 어디 봐요. 주식만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뭐 하러 사셨대? 엄마 또. 그러니까 뭐 사기 전에는 우리한테 좀 물어보라고 했잖아. 조용히 해라. 니들이 언제 나 한번 도와달라는 거 성의껏 들여다봐준 적이나 있냐? 장 씨는 괜히 열이 나기 시작해서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자식들은 장 씨의 노력을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처음에 돈 넣고 잃으면 그것 이상은 쓰지 마요. 맞아. 엄마가 어디서 돈 나올 것 있는 것도 아니고 빚만 없어도 성공이야. 장 씨는 어느 순간 그런 자식들의 걱정을 가장한 무시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말처럼 엄청난 돈을 하루 만에 잃었던 날이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도 해보고 모임에 나가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장 씨 역시 적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걸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처음 투자했던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나중에 유리 결혼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이번에 너한테 주면서 유리한테도 똑같이 줄 거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서요? 내 주머니에서 나왔지. 그럼 누구한테 훔쳐왔을까봐? 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돈 많이 주셨었구나. 헛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혼할 때 욕심 부렸으면 내 아빠가 가지고 갈 몫이 더 적었을 거다. 아무튼 감사해요. 주셨으니 집도 사고 결혼 준비도 잘할게요. 장 씨는 지금까지 번 돈으로 이혼 당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위해서 받았던 아파트 대출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 후 다시 돈을 모아 자식들의 명의로 미리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이었고 장 씨 역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은 제 아비에게서 나온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 화가 났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던 것은 맞지만 그 돈을 불려서 내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게 관리한 것은 장 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의 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장 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자식들이 장 씨 자신이 주식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존중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도 딸도 모두 결혼을 하여 장 씨가 증여해준 돈으로 집을 사고 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장 씨와 함께 살았던 자식들의 빈자리를 느낄 법도 하지만 그럴 만한 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참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에 재미를 들인 장 씨는 언제나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만 해도 매일을 바쁘게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자식들도 그런 장 씨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생긴 후에는 장 씨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물론 딸도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식들을 볼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한데 오늘 유치원에 좀 데리러 가주세요. 뭐? 나 한참 거래 중인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발요. 저 오늘 야근 확정해. 집사람은 회식 잡혀있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시간 안 된다. 니들 일은 니들 선에서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한 번만 부탁 좀 드려요. 저 바빠서 들어가 볼게요. 장 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져 버린 아들의 전화 종료창을 보며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장 씨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손주를 좀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까지 봐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딸 역시 자주 전화를 해댔습니다. 엄마,
갑자기 지호가 열이 난다네. 좀 데리고 와줘야겠어. 이 서방이 반차 내고 데리러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절대 못 나오는 분위기래. 엄마밖에 없어. 아들과 딸 모두 장 씨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편하게 부려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 씨는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단단히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니들 이리 와서 앉아라. 왜요? 저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나도 곧 출근이라 얼른 준비하고 가야 해. 빨리 말해. 나 니들이 매일 손주 봐달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달라 하는 거 부담스럽다. 난 또 뭐라고, 그게 뭐 그리 부담이에요. 엄마, 집에 있고 시간이 되는 게 엄마뿐이니 나나 오빠나 부탁 좀 하는 거지. 내가 집에서 노냐? 하루 종일 컴퓨터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모임 나가서 공부해야 해서 바쁘다. 그거에서 뭐 얼마나 많이 번다고 그러세요? 장 씨는 아들이 툴툴대며 뱉은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10년쯤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면 존중을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났던 장 씨는 더욱 독하게 이야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운을 뗀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유리랑 합쳐서 한 달에 200쯤 드릴 테니 애들 좀 봐주세요. 참, 너는 애 보는 게 고작 200만 원 받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냐? 저거요? 그럼 250만 원 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엄마, 나도 그렇고 이 서방도 오빠도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 니들 눈에는 내가 집에서 팽팽 노는 걸로 보이나 보구나. 해봐야 얼마 번다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매달 그만큼 받으면 연봉으로 3천만 원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장 씨의 말을 전혀 들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사람도 그 정도 연봉을 받기 어려워한다며 장 씨를 설득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지 그러냐? 왜 굳이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보다야 훨씬 낫죠. 시간 조율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시터분들은 까다롭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워. 그렇게 좋은 일이면 니들 처가랑 시댁에 이야기해라.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도 진짜 너무하네. 장 씨는 자식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우 섭섭했습니다. 젊었을 적에도 저들을 키우느라고 그리 소중했던 직업까지 포기했던 장 씨였습니다. 이제 와서 꿈을 찾아보겠다는데 응원 한번 해주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너무하게 굴었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보는 낙에 사신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랑 이혼하시고 너무 본인만 생각하긴 해.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 직업 한 번 안 가지고 니들 뒷바라지만 했다. 그건 생각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먼저 손 내미는 거잖아요. 저희 좀 도와달라고. 엄마, 오빠나 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안 된다고. 장 씨는 사정하는 자식들에게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돈을 들이면 애 봐주는 사람이야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고 각각 처가나 시댁도 있으니 애 봐주는 사람이야 꼭 장 씨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장 씨를 집안에 눌러 앉혀놓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장 씨가 지금 이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살만한 집 구할 돈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이 다 저 애비한테서 나왔다고만 생각하는지. 장 씨는 속으로만 그리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보지 않고 돌아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도 자신이 이만큼 완강하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 씨가 그동안 내내 꿈을 찾고 싶다고 외친 것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느낀 상실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당장 자신들의 상황만 급한 것인지 끝까지 장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지나 마세요. 오빠, 얘기마저 하고 가야지. 너도 나와? 우리 엄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분이야. 참, 사돈 낱말하는구나. 아들 명환 씨는 장 씨가 들으라는 듯이 비수가 되는 말을 꺼냈지만 그런 걸로 무너질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자신의 삶인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황혼 육아를 하느라 집에만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손주들이 유치원생이니 잠시만 봐주면 되겠지 싶어도 그러지 못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미 두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건
학교를 들어가고 난 후라는 것을 장 씨는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저렇게 가게 놔둘 거야? 너도 출근해야 한다면서 이만 가봐라. 오빠 저렇게 화내는 데에는 엄마 잘못도 있어. 손주 예뻐해주는 티도 하나 안 나는데 이런 부탁하기가 쉬웠겠어? 너도 맡길 자식 있으니 내 오빠 편이냐? 편드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이렇게 틀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렇지. 어째 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손주 봐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것 같구나. 아유, 엄마도 생각 다시 해봐. 오늘은 가볼게. 딸 역시 결국에는 장 씨의 희생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도 자식들이 왜 그렇게 절절매며 손주들을 봐달라 부탁하는 것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식 둘을 키우면서 직업까지 포기해야 했던 장 씨가 느꼈던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되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 씨의 나이도 60이 넘었고 지금 찾은 인생의 기쁨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나름 보람도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장 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이루어 나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이기적인지. 원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나도 싫다 하다가 결국에는 손주 봐주고 있잖아. 나도 허리만 안 아팠으면 손주는 내가 봐줘야 했을걸? 그럼 지금은 누가 봐주고 있어? 시댁에 맡기고 있어. 지는 눈치 보인다는데 그럼 어째? 장 씨는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열을 올렸습니다. 손주의 육아로 자식들과 마찰을 빚은 건 장 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한 번씩 장 씨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왜? 이따 카페도 들르고 이야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주 데리러 갈 시간이라. 너도 보통 고생이 아니다. 아직 점심시간 좀 지났는데. 나이가 차야 낮잠도 재우고 오후까지 놀다 올 수 있다나? 나도 이게 웬 고생인지. 수고하고. 그럼 다음에 봐. 친구들 중 몇몇은 손주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라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장 씨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끝까지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적어도 몇 년은 꼼짝없이 묶여서 황혼 육아에만 매달려야 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르라고 해볼까? 어허, 자식들에게 함부로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미 해줄 만큼 해줬구먼 뭘. 너무 돈만 줘도 다 큰 애들 버릇 나빠져.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세상에 배울 게 천지잖아. 그건 미숙이 말이 맞네. 애 낳아만 놨다고 부모 되는 건 아니니 자네 자식들도 부모 되는 법은 알아서 배울 필요가 좀 있어. 장 씨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에 헌신하며 사는 동안에도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성장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에게 돈을 줘가며 손주를 키워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 씨의 공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 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로 장 씨의 자식들은 더 이상 손주를 봐달라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니들끼리 오냐? 애들은? 엄마가 손주들 안 좋아하니 저희 처가에 맡기고 왔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손주들 안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었냐? 봐주기 싫으시단 게 그런 뜻이죠. 며느리는 제 남편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아들은 장 씨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며느리만 데리고 둘이서 덜렁 장 씨의 집으로 넘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처가를 먼저 들렀다 오겠다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던 장 씨는 아들이 얄밉고 괘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사위 역시 장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 역시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장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너는 또 왜 애를 떼어놓고 왔어? 애가 우리 어머님이랑 떨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한번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언제부터 손주를 그리 끔찍하게 생각하셨다고. 없으면 편하지 뭘. 딸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거실에 앉아 배고프다며 저녁을 차려내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복수라도 하는 것인지
짠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본 장 씨는 열을 올리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을 테면 말을 하는 심산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거실 협탁 위에 놓였던 장 씨의 노트북을 열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그래도 명절이니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려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왜? 사위 이 씨는 급하게 딸 유리 씨를 불러 무언가 컴퓨터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던 아들 역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슬쩍 끼어 장 씨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바쁘게 상을 차려내다 자신의 컴퓨터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식들을 보고 놀라 급히 뛰어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뭐가? 아니, 여기 갖고 있는 주식이 다 엄마 거냐고. 내 거 아니다. 같이 주식하는 사람이 매수 좀 해달라 해서 보고 있었다. 장 씨는 급히 변명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장 씨는 미처 다 차려지지도 않은 상에 자식들을 불러 모아 앉혔습니다. 유리 너 배고프다 그래서 차린 거니 많이 먹어라. 응, 고마워.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수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눈치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공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사위 역시도 자신이 가진 게 어느 정도인지 대번에 알아본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장 씨의 짐작이 맞았는지 명절을 쇠고 난 후 자식들은 앞다투어 장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노트북 싸게 살 기회가 있어서 새로 하나 해왔어요. 뭘 그런 걸 사오냐? 내 컴퓨터 아직 쓸만하다. 무슨, 원래 노트북은 조금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바꿔주는 게 최고예요. 아들은 신이 난 듯이 회사를 통해서 할인받아 저렴하게 샀다는 노트북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말 맞다나 정말 비싸 보이는 컴퓨터였는데 장 씨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사온 게 티가 나 덥석 받기가 민망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 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장 씨는 속이 빤히 보인다고 생각하며 관심이 없는 척 굴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나 생각해서 사왔다고 하니 잘 쓰마. 에이,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노트북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나는 손에 익은 게 좋다. 장 씨의 말에 아들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거리기만 했습니다. TV만 보고 있는 장 씨 기분을 살피던 아들은 바쁜 일이 있는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장 씨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내외도 장 씨의 집에 맛있는 음식까지 포장을 해와 저녁을 먹자며 안 하던 짓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대충 먹으면 되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장모님이랑 오랜만에 식사하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초밥 좋아하시잖아요. 얼른 드셔보세요. 이 서방이 엄마 좋아한다고 웨이팅까지 해서 사온 거야. 장 씨는 떨떠름하게 젓가락을 들고 초밥 한 조각을 씹었습니다. 딸 내외는 장 씨에게 대단한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먹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체할 것만 같은 기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만 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 서방도 예전부터 주식에 관심 많았는데 그동안 잃기만 했거든. 예, 장모님. 이렇게 내공이 있는 분이 곁에 있는 줄도 몰라보고 저 혼자 마음고생했습니다. 사위는 소리내어 웃으며 아예 대놓고 장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회사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장모님이랑 같이 투자나 해볼까 봐요. 무슨 소리야? 멀쩡한 회사를 왜 때려치우나? 요즘은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모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엄마, 이 서방도 관심 많은데 좀 도와줘봐. 아서라, 언제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쉽게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니다. 딱 잘라 말한 장 씨는 그만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딸 역시 자신에게 그런 부탁들을 해대려고 입안에 혀처럼 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식으로 얼마나 버는지 모를 때에는
집에서 손주만 보라고 법석을 떨던 자식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었다는 게 더욱 괘씸했던 장 씨였습니다. 이에 장 씨는 몇 달 동안은 자식들이 집에 찾아와도 없는 채를 하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 보기 참 힘드네. 너도 왔었냐? 오빠야말로 엄마 집 현관문 문턱 닳겠어. 누가 반긴다고 와. 앞다투어 장 씨의 집을 찾은 자식들은 장 씨가 보는 앞에서 투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끼리 짜고 돈을 줄 테니 손주를 봐달라 하고 거절한 장 씨에게는 손주를 보여주지 말자 협의를 할 때는 언제고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좀 넓은 집 사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도 못 모셨던 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요. 아들 내외는 갑자기 장 씨에게 집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장 씨는 썩 내키지가 않아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 집은 어떻게 하고? 그건 뭐 지금 부동산 값도 많이 내렸으니 일단은 팔지 말고 장인어른 사시게 하던가 해야지. 참나? 그럼 결국에는 엄마 보고 집 구하라 이거네. 그게 모시는 거냐?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재산처럼 놔둔 채 장 씨에게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살만한 으리으리한 집을 구하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내외와 합가할 생각은 없었던 장 씨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엄마가 해주신 집에 시댁 식구들 모시고 있으면서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모르셨구나. 유리, 작년부터 지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형님, 그건 저희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 잠깐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태클 거는 건 아니고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데 유리가 시비를 거니까 하는 말이야. 장 씨는 서로를 공격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결국에 자식들은 도움은 장 씨에게 받고 제 처가와 시댁 식구들 좋은 일만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들 내 앞에서 이리 다투고 헐뜯는 이유가 내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냐?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거지? 오빠, 좀 솔직해져. 내 얘기까지 까발린 거면 엄마 재산 오빠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 아니야? 그래요, 형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 그런 건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엄마, 보셨죠? 유리랑 매제가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빠? 장 씨는 한마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어느덧 자식들은 서로 편을 나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30년 가까이 희생하며 살아온 게 모두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를 다 버려가며 키워뒀더니 결국은 자신을 찾는 이유는 돈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니들 나 주식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제발 좀 그만해라 노래를 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 그건 엄마가 혹시 돈 잃고 힘들어하실까 봐 그랬죠? 오빠 네가 엄마가 본인 인생 찾아가겠다는 거 제일 조롱했던 게 너면서 갑자기 착한 척이야. 너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라. 엄마,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여력 충분히 되시니까 전화 이서방 좀 도와줘. 내가 니들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하냐? 꼭 돈으로 안 해주셔도 돼. 이서방 전업 투자자 될 수 있게 좀 도와줘. 장 씨는 자신에게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구는 딸의 태도도 싫었습니다. 꼭 돈을 바라는 건 아니라 하면서 욕심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미 얼굴에는 욕망이 가득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가 모실 테니 유리 말 듣지 마세요. 전업 투자자는 무슨. 자꾸 모신다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집 구하면 거기 몸만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 아냐? 아가씨, 정말 말이 심하시네요. 새언니도 그래요. 지금 집에 언니 아빠 살게 하고 저희 엄마한테 새 집 사내라는 거잖아요. 그만들 해라. 장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싫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식들끼리 서로를 헐뜯으면서 싸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장 씨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확실하게 말하마.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엄마? 장모님, 저 정말 잘 배울 수 있어요.
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으로 모실게요. 그러지 마세요. 나 나이 더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실버타운 들어갈 거다. 나머지 돈은 남으면 다 기부할 거고 나는 니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살 수 있는 돈 주면 내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프고 나이 들면 가족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 있는지 알자마자 이렇게 간신배처럼 구는 자식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효도 받아도 나 하나도 안 기쁠 것 같다. 간신배라니요. 저희는 그냥 엄마 생각해서. 조용히 해. 니들 더 이상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까 싶어서 찾아오는 거 그만해라. 장 씨는 진심으로 자식들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한 말 그냥 흘려듣지 말아라. 누구든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얻어가려고 한다고 느끼면 나는 니들한테 증여해준 돈 그대로 소송해서 받아올 생각이다. 장 씨가 냉정하게 말하자 과열되었던 분위기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딸은 서로를 헐뜯는 일도, 장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장 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숨죽이고 제법 사이좋은 가족같이 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장 씨의 마음이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자 자식들은 서서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장 씨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는지는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것도 부쩍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리 되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어서야 자신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희생해 키워놓은 자식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발길을 끊어버린 것만큼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이들도 홀로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았던 장 씨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하고 꾸준히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키워낼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큰 뿌듯함을 느끼며 장 씨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봉사하며 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